좀 공세적으로 몰아붙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강하고 세게 밀어붙이고 빠르게 밀어붙일 줄은 몰랐죠. 1년 동안의 트럼프 이기 행정을 보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관료들이. 과거에도 뭐 북미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한다 이러면 한국보다 미국이 거듭 더 파족적 뛰는 거예요. 자기들의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한국군하고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여전히 필요한 안보적인 파트너예요. 그걸 대신할 국가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허용해주지 않았던 원자력 잠수함 건조라든지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를 왜 트럼프 행정부 해줬겠어요? 그다음에 기술이나 경제 측면 보세요. 조선, 원전, 인공지능 그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어떤 허용 상승 연대를 이끌어가는 모범적 선진국, 다른 말하면 글로벌 핵심 강국 이런 위상으로 확립하면서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안녕하세요.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임기 1년을 맞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미래를 점쳐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트럼프 왕국이 세워질지 트럼프로 인해 미국이 파국을 맞을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면서 미국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 20일이 딱 임기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 펜타닐로 문을 열고 상호 관세로 정점을 찍었다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시사주간지 타임 보니까요. 숨막히는 무뚝뚝함과 광란적 외교를 펼쳤던 1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1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광란적 외교라고 말을 쓰기는 좀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트럼프는 말 막 하던데요. 교수님도 말 막 하세요 그냥. 저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조심하는 또 부분이 있고. 미국도 입국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거 뭐 다 보더라고요. 제가 SNS를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SNS 달 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공세적이었죠. 일방적이고 공세적이었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선을 지켜보면서 2024년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준비가 정말 잘 됐다.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 출장 가서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네.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 그런 프로젝트의 매니저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정무적 인사들을 통해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보수 대통령의 정책을 집행하기를 꺼리고 지연시키는 그런 워싱턴의 고인물들, 관료들 이런 부분들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해고하고 거기에다 정무직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갔을 때 2024년 6월이었는데 한 2,000명 이상을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요? 예,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12월까지면은 몇천 명이 더 추가가 됐겠죠. 그랬겠죠.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4년 백악관 경험이 있고 그리고 4년 동안 말하라고 플로리다 말하라고 거기에서 이제 충성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와진 상담하면서 재주권의 어떤 칼을 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좀 공세적으로 몰아붙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강하고 세게 밀어붙이고 빠르게 밀어붙일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일기 때 되게 많이 열받았었나 봐요. 내가 뭔가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미국 내 관료들이 막아? 내 손발이 돼 줄 관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를 갈면서 싹 갈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일 거예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팍스뉴스일 겁니다. 네. 팍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일기 때 자기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I was not a Washington person이라는 거예요. I was a New York pers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인데도 워싱턴 사람이 아니고 워싱턴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 기업체만 운영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텃세라고 본인은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 네.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자서전 보면 자기들의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벅찼다,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실토를 해요. 근데 2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출범 초기부터 첫날부터 그 취임식 하고 나서 인제 지지자들이 있는 데서 뭘 했냐면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다 서명을 하는 음. 그런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나 이번엔 진짜 할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고서 그 하나씩에다가 그 펜 같은 거 하고 막 던져 주면서 음. 막 그러는데 환호하고 또 막 예. 사람들. 그리고 장관인선도 그 네. 대선 이기자마자 그다음 날부터 지명을 시작했어요. 음. 이게 그래서 1 기대 같은 경우는 그 8월 이 정도에 인선이 거의 끝나고 내각이 만들어졌는데 뭐 2달도 안 돼 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그 빵빵한 풀에서 또 자기한테 "Yes sir." 하는 사람들로 쫙 추렸겠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절대 그 반기를 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1년 동안의 트럼프 이기 행정을 보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 타코 가끔 했잖아요. 네. 그거는 전술상으로 좀 전술상 움찔하고 못해? 예 왜냐면 어. 이게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좀 숨을 고르고 다시 인제 타협을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그러고 보니 것이 그렇네요. 처음에 200% 정도 거래 기준을 뭐 던져 놓고 인제 한 100 에서 102%그 달성하고 타협을 하고 상대감으로 하여금 어쨌든 200 음. 에서 80% 정도를 줄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만족하고 갑자기 관세 존중하게 협정이 생겼네요. 그렇게 가는 거니까 네. 보면 타협을 다 하거든요. 음. 그렇게 되는 걸 보면 그 관세 협상에서 그 성과 그리고 이제 안보 측면에서 동맹이 현다라고 그래 가지고 세계 거의 주요 동맹들한테 다 GDP 대 국방 몰리라고 다 얻어냈잖아요. 저희도 방위비 분담금 그렇죠. 많이 예. 그 올렸습니다.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다 그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성과고 미국 무기 추가 국매가 있다 음. 이런 것도 얻어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서반구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 영향을 쫓아내면서 자기 뒷마당을 공고히 하는 이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그거를 위해서 수산으로 베네수엘라 공습하는데 누구도 토를 안 달잖아요. 그렇네요. 바이든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그러네요. 그린란드 얘기하는데도 서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막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관료들이. 그래서 그럴까요? 그게 일종의 어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취향으로 미국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심지어 어떤 트럼프 미감이 반영된 공공집행. 막 샹들리에를 단다든지 막 자기 그 취향에 맞는 백악관에 그런 걸로 싹 바꾸고 그다음에 더 상징적인 것은 주화를 만든다는 거겠죠. 자기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만든다는 계획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로마 시대 이제 황제들이 주로 하던 거였고 당연히 미국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지폐나 동전이 네. 있습니다만 그건 다 사후에. 그리고 심지어 제퍼슨 같은 경우도 "우리는 왕의 시대를 끝낸 나라다. 그러니까 내 얼굴 넣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종의 그 대통령으로서 암묵적인 룰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내 얼굴 박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 이게 아까 그 맥락이랑 다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정말 성정 뭐 이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주목받기 좋아하고 뭔가 남기기 좋아하고. 그럼 공무원이시니까 제가 대신 말해 드릴게요. 그 전문 용어로 관종이라고 하는 것 고런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면 1기 때는 재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 성과를 내고 지지를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2기 때는 재선의 어떤 그러한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성과 그 업적 그러니까 레거시를 만들고 싶어 해요, 2기 길이 때는. 길이 예 남을. 그래서 대외 정책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는 걸 되게 어. 미국 대통령들이 선호를 하거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어떤 성정이 인제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자신을 부각시키고 싶은 네. 이런 부분이 하니까 음. 사실은 당혹스럽기는 하죠. 당혹스러워요 예 굉장히 정말. 당혹스럽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군함을 만드는데 맞아요. 군함의 이름을 미국의 주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막 한단 아이오와급 말이에요. 막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트럼프 뭐 이렇게 트럼프급. 이렇게 가잖아요. 뭐 제일 이게 큰 거 트럼프급. 항공모함도 아니고 대통령 이름 따는 게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제 뭐 빌 클린턴 뭐 이런 것 그분들 전임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새치기, 새치기. 그렇죠. 트럼프급 해 가지고 하고 뭐 주화도 만들고 이런 거 보면 그러한 보여주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리고 마차도가 그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메달을 그냥 서슴없이 받아가잖아요. 그것도 너무 상호 손발이 존 상호 오그라들어요. 존중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그 저분은 정말로 정치인의 덕목 음. 자기 홍보의 덕목을 극대화하는 분이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트럼프가 성공을 하고 있고 자기의 의지를 세계 곳곳에 관철시키고 있잖아요.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뭐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랬으면 예. 좋긴 예 하겠는데. 인제 미국 이 정치 한국화가 굉장히 심해요. 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입법, 사법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네. 뭐 미국 국내 정치 쪽으로 보면 이민국의 그 어떤 과도한 단속 그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의 희생 그거에 따라서 국민적인 저항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네.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공고해요. 오. 그리고 지지층도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네.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그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다 반대쪽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쳐다보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트럼프의 행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끝나고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음.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어떤 찬반이 나뉘고 눈살을 찌푸리는 분도 있고 비판적인 시각의 언론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이미지나 행보가 향후에 고착이 돼 가지고 미국 정치인들의 표본이 된다. 이렇게 음. 보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의 이제 우울한 전망이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조란 맘다니 같은 뉴욕 시장이 선출된 것은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세력화되고 실제로 결과로 나타낸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정도의 네. 지지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적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한 60% 나오는데 이 시기에 60%면 나쁘지 않다 항상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트럼프의 40% 정도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편인데 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평균 낸 국정 운영 평가 여론조사를 평균 낸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꾸준하게 40% 초반이 유지되고 있어요. 처음에 50% 좀 넘었다가 40 한 3% 4% 이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가끔씩 뭐 언론에 보면 32%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여론조사가 여러 번 실시가 되잖아요, 동일한 기간에. 네네. 그걸 보면 여전히 평균은 변하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들의 결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0 몇 퍼센트 받고 있으니까 높은 건 아니지만 음. 중요한 거는 연속성, 지속성이 꾸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막 직접적 너무 직선적이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음. 일은 말이 벌리잖아요. 일은 그쵸. 하루에도 몇 번씩 트럼프 이런 기사가 말 하고 뜨니까.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음. 뭔가 자기들을 위해서 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음. 방법이 뭐 그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방법 난 나쁘지 않다고 음. 생각해. 그런 지층들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노 킹스 뭐 이런 시위라든지 이를테면 지난해 10 월에는 미국 단일 주재로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집회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트럼프 경제도 안 좋다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좀 떨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현상은 양극화의 방증이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의 방증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의 그쵸. 방증. 음. 뭐 "이민이 너무 강력하다. 강력한 규제를 한다." 이래서 사실 2024년 대선에서 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라티노라고 하는 네. 히스패닉들의 지지가 한 꽤 늘었어요, 트럼프한테. 그 그렇습니다. 히스패닉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19% 정도를 더 지지를 했어요. 네 그거는 인제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어떤 라티노 유권자들의 어떤 그러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인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해 줬는데
대부분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라티노 그렇죠. 유권자들이.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그 이민 단속을 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해 추방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실망도 좀 하는 부분도 있고, 음. 예, 뭐 경제 측면에서도 물가가 안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 트럼프 지지층들이 좀 동의하는 게 있지만, 네. 그게 현재 트럼프의 어떤 지지를 상당히 약하시고 갉아먹을 만한 그런 충격은 못 된다는 아직 거예요. 균열을 못 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지지층의 결집이 좀 뭐 와야 되고 음. 흔들렸기 때문에 레임덕이 오고, 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치 방이 바뀔 거다라는 뭐 시각도 있습니다만, 음. 거기에 저는 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순진하다. 아니 그냥 제가 보는 현실에서는, 예, 아직 또 너무 질렀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트럼프가 뒤흔드는 이렇게 세계 질서의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트럼프가 저런 사람이구나.' 색깔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결국 또 외교 정책일 것 예. 같아요. 그 이제 돈로 독트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국무부가 이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회계연도 전략계획 ASP에 돌로 독트린 이렇게 아예 공식 용어로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제일 먼저 쓴 데는 뉴욕 타임즈더라고요. 명명을 한 데가 이제 뉴욕 타임즈가 지난해 1 월에 뉴욕 포스트 일면에다가 일종의 비판조 비슷하게 멀로 동로 도트린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아 옳다구나. 난 이렇게 이제 가야겠다.'라고 저는 '아이디어를 얻었나?'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일찌감치 그런 외교 정책까지도 다 기획이 되고 일기 때부터 하고 싶었었던 게 있었던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노 독트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멀로 독트린을 해 가지고 이게 19 세기 초반에 이제 멀로 대통령이 이제 신생국 미국이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약했다. 약했죠. 그리고 네. 이 유럽의 영향력이 많고, 음. 그다음에 유럽 왕조들이 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고 이제 간섭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미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음. 가지고 대서양 동맹들에게, 대성 국가들에게 "대서양 넘어서 우리가 간섭 바라지 않을 테니 너네도 대서양 이쪽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거는 이제 고립주의는 대서양 국가들과 이외 유럽 국가들의 관계인 거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미국이 뒷마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스틱 디플로머시, 뭐 곤봉 외교라든지 한포 외교라든지 거기다 당근을 줘가면서 음.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를 했어요. 음. 그리고 20 세기 초반에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거의 확립이 되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국은 미국, 음. 딱 그게 확립된 거거든요. 그쵸.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21 세기 미국. 그래서 이게 돈노 독트린이 나온 이유가,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캐나다를 51개 주, 음. 뭐 파나마 운하 음. 가져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그린란드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야 이게 야 멀로 독트린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영향력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음. 빗대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인제 실질적으로 전략 보고서에 딱 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등장을 하면서, 네. 인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인제 볼 때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 돈노 독트린,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과거의 원로주의는 일종의 방어적 성격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최강대국이 되면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미국의 지배력 하에 들어갔는데 중국이랑 러시아가 굉장히 세게 "내 땅을 잠식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각성하여 "니네 잊었는가? 여기 우리 땅이야."라고 말하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G2 요거에 많이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작년 11월 1일 날 부산에서 미국 미중 정상을 할 때 G2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그 두 개의 패권 국가로서 최초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나눠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은 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고, 네. 여기에다가 어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 요 정도 가는 거죠. 음. 그리고 중국은 대서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해 나가는 것, 요걸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그럼 부분. 대만 어떡해요? 대만은 전략적으로 해서 유지하겠죠. 음.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음. 지금 여전히 중국이 군사력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에 상륙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소유권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그 기조를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든가 음. 그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만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한테 미국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사력이나 세계 패권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군사 전력이 해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항모 전단이 있고. 근데 미국은 잘 보시면 이 북미 대륙을 봤을 때 미국은 대양 해양 국가가 되기 너무 좋은 천혜적인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기 웨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 해 가지고 수많은 항구가 있고 음. 아무런 제약이 네. 없잖아요. 거기다가 인제 뭐 하와이라든지 �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태평양 요충지마다 또 이것도 자기 다 그 땅이 있고. 자치령이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그 해양 그 패권으로서의 그 어떤 지리적 여건, 구사력을 다 갖춘 국가예요. 음. 근데 중국은 생각해 보세요. 그쵸. 없어요. 러시아도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중국이 땅이 굉장히 크지만 음. 해양 국가가 돼서 해군력 키워서 태평양으로 나오고 싶은데 음. 위에는 한국이 맡고 있죠. 러시아가 막 한국이 맡고 있고 음. 일본도 있고 밑에는 대만이 있고 그렇죠. 밑에는 이제 또 아세안 국가들이 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육로로 실크로드에서 1대1로 해 음. 가지고 육로로 이제 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힘듭니다. 거기서 만약에 네. 대만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 확보한다. 확보하면 그러면 대양 해양 국가로 나아가서는 전략적 교두보가 음. 마련되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중국도 놓칠 수 없죠. 핵심 이익이긴 예 그렇죠. 하네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간과할 수 없는 거죠. 놓치면 그렇죠. 중국이 태평양을 치고 나올 수 있는 그 음. 거점이 마련되는 거니까 음음. 그걸 놔둘 이유가 없죠. 놔둘 수가 음. 없죠. 거기다가 대만이 지금 완전히 그 미래성장 동력의 반도체 TSMC가 TSMC.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실리콘 때문에 방패.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대만을 활용하면서 뭐 음음. 하나의 중국 원칙 이런 얘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걸 음. 안 하면서 전략 그 대만에 대해서 그 미국 무기 수출하고 음. 이러면서 이제 활용하는데 그거는 트럼프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전 저 행정부도 했기 음. 때문에 이번에 NSS에서도 대만이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전략적 요충지다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걸 그렇군요.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핵심 동맹들이 보다 필요하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니까 대만의 어떤 안보 불안감을 이용해 가지고 네. 무기를 더 많이 팔아먹지 아 않을까 정말 이렇게 그럴 것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표현이 네. 있더라고요, NSS에. 근데 동시에 대만도 같은 수준으로 이제 동의가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가 나토 연계 기구도 뭐 쫘르륵 탈퇴하고 나토 국가들이랑도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결과를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토 국가들이야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 네 미국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어쩌겠어.'라는 결과가 되더라도 미국의 소프트 파워, 형님으로서 미국이 그동안 세계 질서에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해오던 그거는 축축축축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한테 큰 타격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인제 그 '제국이 쇠퇴하고 멸망하는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힘이라는 게 하드 파워, 군사력, 경제력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어떤 예술 측에서의 영향력, 소프트 파워도 음. 있는 건데 그거를 인제 상실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특히 인제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이제 그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보편적 원칙,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자국 이익을 공세를 추구하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투사하는 소프트 파워는 네.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의 중장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그 시각을 달리 해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뭐 3 년만 4 년밖에 대통령이 아닌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소프트 파워가 좀 감소하더라도 어떤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지배력
그리고 중국 견제, 인도太平洋에서의 유지 이것만 해도 미국의 이익은 유지되는 거야. 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 그러한 이익을 확실하게 확립할 때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음. 밀어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서방구와 인도太平洋 지역의 중국 견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렇다면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더 반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는 것은 미국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세계 리더로서의 어떤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캐나다, 그것도 서방부잖아요. 네.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이랑 갈등을 "너 지금 51번째 미국령이 돼." 막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캐나다 열받은 다음에 중국이랑 사이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유럽 정상들 시진핑 막 만나러 가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정말 미국의 이익이 맞고 이익에 부합하는 길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유대 관계가 공고해지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이를테면 공급망 분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될까? 그리고 중국도 군사력 면에서는 얘기가 안 되지만 미국 대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한 수준이고, 그리고 테크 기술 같은 것도 뭐 물론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너무 자기 임기만 보는 거 아닌가. 자기 임기 때는 이런 방식도 되겠지만 그다음에 누가 되든 이게 이런 속도로 가고 계속 소프트 파워를 잃고 동맹 국가들을 잃게 되면 미국한테 좋을까?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렇죠. 또 동감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이해관계를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이익을 좀 증가시킬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시각을 좀 달리해 보면 네. 미국이 과거처럼 패권국 안보 통상 공무제를 제공하는 패권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고 음. 역량이 있다면 이게 올바른 전망일 건데 그렇지 않고 지역의 강국, 음. 그러니까 서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견제만을 하는 강국.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EU 이렇게 미국 위에 느슨한 다극 시스템으로 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음. 그렇다면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모두 다 패권국으로 생각하고 그게 그쵸. 흔들리니까 우리가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의 그 중장기적 이익 얘는 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음.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은가 봅니다. 네. 중요한 건, 확실한 건, 그 스티븐 밀러 예. 보니까 국방부 백악관 부비서실장. 뭐 예. 부비서실장, 이 양반은 말을 굉장히 뭐랄까 직설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말이야 뭐 어떻게든 이쁘게 못해. 그런데 현실에서 말 예쁘게 하는 걸로 뭐가 되디? 어차피 현실은 힘과 무력, 권력의 현실 세계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린란드고 뭐고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트럼프의 세계관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일 힘센 사람이 그렇게, 힘센 나라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나라들도 그 질서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또 구한말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준다면서 뭘 보호해?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가 막 서로 보호해 준다면서 막 병력 투입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처럼 뭐랄까 그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되지 않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나라,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는 어떻게 처신이라는 것이 올바른지가 굉장히 전례가 없는 어떤 숙제를 안아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한국에게 국제사회가 불확실해지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은
도전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같이 또 국제 질서라든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국가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예, 네. 그래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물론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고 음. 영향력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인제 과거에 뭐 언론 나가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고래는 된다. 음. 예. 그리고 인제 우리 갖고 있는 제조 역량이나 군사를 바탕으로 해서 범고래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 당장 미국이 지금 해군 역량 키운다는데 배를 네. 못 네.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적으로 나오지만 공세적으로 나오는 밑바탕에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힘이 그렇습니다. 빵빵하고 재정이 튼튼하면 그래서 왜 패권국 지위를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축소하려고 그렇네요. 하겠어요. 그게 힘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의지가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지 않으니까 음. 그렇게 인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서방국 가장 보수적으로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서방구, 그다음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유지하려면 혼자 못 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태평양,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함께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쟁을 갖고 있는 동맹이 어디 있는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이죠. 그렇죠. 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어떤 적을 맞이하고 있고 음. 상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시적으로 군사력을 운영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중에 한국이 월등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군을 운영하는 데 전 세계 미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군은 항상 정례적으로 훈련을 해서 역량을 유지하고 증대를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가 한국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도 뭐 북미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 때문에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한다 이러면 한국보다 미국이 거듭 더 퍼쩍퍼쩍 뛰는 거예요. 어. 자기들의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음. 한국군하고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거기가 역량 좀 소모되겠네.' 예, 예,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제 네. 미군 관계자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의 군사적 중요성 물론 뭐 동맹 현대화해서 미국은 중국 견제에 몰두해야 되니까 지역의 위협, 뭐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해라, 주도적으로 해라.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군사력, 경제력을 무시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라고 할 수 있는 평택 기지, 그러니까 캠프 험프리스를 포기한다. 에이, 음. 그거는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고 트럼프 음. 같이 이렇게 돈 좋아하는 분이 그렇죠.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것. 음. 예,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재래식 역량을 좀 늘리고 네. 핵 역량도 좀 늘리고 음. 전략군도 갖고 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음. 미국 영향을 유지하는 데 좀 더 기여를 해 주면 음. 되겠죠. 그러면서 인제 한미 동맹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 왜냐면 어쨌든 한국의 사이즈 군사력이 커지고 경제력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의 사이즈를 봤을 때 한국이 혼자 중국과 어떤 전쟁을 했을 때 이길 확률이 희박하고 음. 그리고 강대국 세력의 각주장이란 한반도에서 어떤 북한이라든지 중국의 점적 위협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미국은 여전히 필요한 안보적인 음. 파트너예요. 그걸 대신할 국가가 없어요.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이제 현실화 시켜 가지고 우리 역량 키우는 게 자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거는 미국의 이익하고 부합하니까 네.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허용해 주지 않았던 원자력 잠수함 건조라든지 네.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를 왜 트럼프 행정부 해 줬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그렇죠. 없는데. 한국을 그렇게 사랑해서 트럼프가? 그럴 에이, 리가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음. 그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이나 경제 측면 보세요. 반도체 예. 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조선, 네. 원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그래서 미국 내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걸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뭘 합니까? 화석 연료 에너지 중심 석유, 천연가스를 무궁무진하게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원전을 공급한다는 음. 거예요.
원전 파트너가 또 어디 웨스팅하우스하고 있냐. 우리하고 한수원하고 뭐 이렇게 뭐 분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인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다 맡길 순 그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또 뭐 프랑스에다 맡기겠습니까? 러시아에다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미 관계를 우리는 잘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매력, 군사적 어떤 경제적, 기술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 음음. 미국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제 또 같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익주민 실용 외교가 이제 다자 외교에서 뭔가 모범적인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국제 질서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연대를 하고 상생하고 이런 게 필요한 나란 음.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무역, 다자무역, 외교 이런 게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그 다자 외교 국제 기구에서 공백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걸 중국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주장하잖아요.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의 수호자. 그래서 너무 생경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국가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그 국가 자본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인제 정말로 많이 인제 그 제품들 생산해내고 그리고 인제 그 통상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덤핑이라든지 어떤 시장 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음. 즉 미국의 대안으로 중국 통상 질서에서 아. 그거에 대해서 절레절레 지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가는 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자각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 네. 그게 인제 원잠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이게 음. 들어오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인제 경제 통상 부분에서는 다자 측면에서 누군가는 이끌어 줘야 되는데 음. 그렇지 않습니까? 음. 미국, 중국이 못한다면 한국, 일본, 음. EU 같은 중견국들이 해 줘야 된다. 아하.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이 이제는 기술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 거기다 10위권 내에 군사 경제를 갖고 있으니까 음. 이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화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음. 핵심 강국. 네. 그래서 작년 그 에이펙 정상회의하고 G20 정상회의에서 그 발전시킨 게 뭐예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그래서 앤드 모든 인류가 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인데. 네. 상생 연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게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가 한번 다른 나라 침략한 경험도 없고 그죠. 예 민주주의의 보루이고 그리고 뭔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어. 인제 K컬처 한류가 있잖아요. 아 예. K컬처. 그게 있기 네.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혼자는 못하지만 그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인제 세계의 어떤 연대, 상생, 포용, 상생 연대를 이끌어가는 모범적 선진국, 다른 말하면 글로벌 핵심 강국 어. 이런 소프트화. 위상으로 확립하면서 다른 연대 국가 주요 국가들과 연대를 확립해서 뭔가 새로운 다자협의체, 소다자 다자협의체를 만들어 주면 음. 거기에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요번에 이탈리아 총리가 방문해 가지고 한국과의 어떤 연대를 굉장히 강조를 음. 하잖아요. 음. 저는 그것이 그러한 부분에서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실증된 국력,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자부심을 갖고 아 있습니다. 자부심.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각 나라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치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강대국이 자기의 힘을 관철시키는 이 정글의 시대에 '우리도 함께 거칠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잠깐 그리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거는 우리가 그 정도 사이즈와 그 정도의 능력이 될 때 하는 정말 거고 우리 그렇습니다.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되게 신사다운 어떤 뭐 명분과 헤게모니를 가진 소프트 파워를 한번 나가 보자라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국익 중심 어. 실용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국익이 어떤 거냐, 국익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역량이 어디 있냐를 냉철하게 보고 네. 실용이니까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음.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제일 피곤한 포지션. 아 예 네. 그리고 인제 다른 국가들하고 선도하면서 잘 지내고 음. 이런 거거든요. 아이 뭐 외교가 말이 외교지 사회생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나 봐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겁니다. 트럼프의 폭주는 사실 어떤 규칙과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 교수님이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일방향적이다 보니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뭔가 좀 제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데 이 제어 기제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대법원 판결이 이제 얼마 있다가 나올 것으로 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비상 경제 상황에서 관세를 이 수단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법원에 이제 최종심이 나오는데 이것이 트럼프의 행보에 좀 제동을 걸어 줄까요? 저는 역시 애석하게도 그 영향력 애석하게도. 많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교수님 냉정해요 아까부터. 예? 아주 냉정해요. 음. 뭐 현실이니까요. 네네. 예. 말씀해 주시죠. 왜요? 대 최종심 무시하나요? 아니 네. 50대 50 으로 보고 있어요. 음. 법리적으로 보면 위헌 확률이 더 높죠. 1 심, 2 맞습니다. 심 판결을 예. 보면 네네. 이 보편적인 관세, 그러니까 미국 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관세율을, 보편 관세율을, 전 세계에 적용된 관세를 어 적용하고 변경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라고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국제경제 비상권한법 이런 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계속 비상이었네. 계속 그렇죠. 적자였으니까. 그게 네. 정말로 비상 상태냐, 네. 권한이 있느냐 이런 게 논점이었잖아요. 네. 법리적으로는 그 위헌 확률이 더 많죠. 음. 근데 이거를 정치적 정무적으로 보면 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지 1 년밖에 안 됐고 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강하고, 그리고 관세라는 것이 국내 경제 성장,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3 단계 경제 성장이 있다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한 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관세를 다용도로 사용하잖아요. 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가 뭐 시차적으로 이렇게 뭐 1 단계하고 2 단계, 3 단계 그건 아니지만 이 관세를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틀을 만들고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 감세, 나머지가 규제 음. 완화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관세가 1 단계, 2 단계, 3 단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그럼 허물어지면 그러면은 경제 성장 전략이 완전히 이제 음. 흔들리게 되는 건데, 음. 포기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럴까요?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예. 그렇게 얘기 나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법원을 흔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얼마나 음. 국내적 대외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겠습니까? 어. 그거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은 교수님은 판단 자체가 5대 5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판단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거기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음. 미국도 삼권 분립이잖아요. 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음. 근데 지금 자꾸 정치 영역을 사법이 판단을 하면서 음. 이제 정치와 사법의 영역이 이제 중첩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행정부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겠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음. 자꾸 정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다 보면 공격을 받고, 음.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보면 네.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럼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게 되는데, 음. 과연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 분밖에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어떤 대정치적인 대관계적인 어떤 혼란, 음.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그것에 대해 미칠 막대한 영향, 파장을 생각하면 음. 저는 정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해도 이상하지 않고, 아. 아니면 현실적으로 절충안을 찾을 수도 있죠. 절충안을 뭐 찾는다면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음. 어떤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위헌이 되고 파기가 됐을 때 가져올 국내적인 어떤 혼란. 대외적인 혼란을 고려했을 때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조치를 해라. 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음. 50대 50인 거고, 설사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포기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품목별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통상의 가장 중요한 관세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포기하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남은 3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떡할 겁니까? 그렇네요.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결과와 상관없이 이 상황은 계속 될 거라고 그냥 그죠. 마음의 관세는 계속 준비를 유지한 대신에 어 위헌이 나오면
좀 혼란이 가중되고 이제 그 보편 관세에서 풍목적 관세로 넘어가면서 인제 그 관세를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기간이 있을 아 겁니다. 또 협상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지긋지긋하다. 부분에서는 음.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커질 수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아 그냥 신중하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좀 현재의 입장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패하면 그 정도 돼야 좀 트럼프의 기세가 좀 꺾일까요? 기세가 크게 꺾일 것 역시 같지는 이것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 어쨌든 상원은 지킬 가능성이 좀 공화당이 지키기 현재로선 높아 네. 보이고 하원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좀 동력은 떨어지겠죠. 음. 왜냐하면 굉장히 귀찮게 할 거예요. 음. 하원이 인제 그 미국 역사를 보면 연방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처음에 그 의회가 만들어질 때 하원의원은 물론 그 재산이 있는 백인들만 투표를 했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된 원이에요. 반골 기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제 그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음. 정치적 정체성이 큰 음 거죠. 음 근데 상원은 지방 의회에서 이렇게 간접으로 그 저기 음. 뽑은 거기 때문에 그게 1913 년에 바뀌었어요, 직접 선거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하원이 더 커요. 그래서 세금 안 관련된 들을 부분, 수가 없겠다. 세금 관련된 부분, 특히 탄핵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처음에 소추하고 인제 그 하는 것은 그 하원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얼마나 많은 청문회를 하며 거기다 그렇겠네요. 탄핵을 또 뭐 그 저기 뭐 소추하고 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힐 거예요. 아 우리 그럼 트럼프 성격에 또 견딜 수 없는 예, 일이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동력이 좀 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 정도? 그렇다고 해도 그럼에도 인제 그 불구하고 하원을 잃고서 또 하나가 인제 법이 잘 통과가 안 되겠죠. 음 그렇다면 뭐 트럼프가 행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행정명령 민주당을 같은 거. 비난하면서 행정명령을 그렇죠. 또 어. 남발을 하시겠죠. 음음.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정치적 견제는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음. 좀 이렇게 광폭 횡보에는 음. 약간은 좀 그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은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그 타격감은 있겠으나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뭐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질 일은 결코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1 년이 정말 1년 맞나요? 이런 1 년을 보냈는데 네 남은 기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막판에는 그 얘기도 할 것 같아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이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벤스가 하게 될 것도 되게 기대되는 일인데 트럼프가 저는 '욕심을 또 한 번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막판에는 그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2028년 대선의 공화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선두주자가 말씀에 딱 두 명이에요. 벤스랑 제이디 벤스하고 마크 음. 루비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제이디 벤스의 그 존재감이 좀 부상되다가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에는 베네수엘라 총독으로 뭐 루비오가 간다 로비를 뭐 이런 얘기 보낸다고. 나왔잖아요. 로마 총독인 줄 그러니까 그 알았어요. 총애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 힘의 어. 균형이 제이디 벤스와 마크 루비오 사이의 힘의 균형이 맞춰졌다. 그래서 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두 분 생각해 보시면 2028년 대선에서 두 분이 나와서 한 분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뭘까요? 트럼프의 후계자다. 그렇죠. 음. 트럼프의 지지층을 끌어안고 미국 우선주의의 계승자, 후계자 음. 그러면서 자기 거를 좀 약간 그 저기 실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대안 이렇게 가지 음. 않겠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영향력은 대통령은 아니어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황, 드라마의 상황.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우 정말 킹메이커 뭐 이렇게. 이 미국 상황은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트럼프가 끝까지 포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한다. 한 번 더." 그럴 그런 가능성도 얘기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